무형자산 보겠습니다. 무형자산 볼게요. 근데 이 무형자산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급에서 단독 출제된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해보자 잉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 1급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이거에 1급 문제입니다, 여러분. 1급 문제고요. 1급 문제이기 때문에 2급에서는 단독 출제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뭘 알려드릴 거냐 하면, 자, 이론적인 부분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문제는 제가 따로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1급 문제니까. 자, 무형자산의 개념부터 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비유동자산이고요. 유형자산 카테고리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일단 형체가 없는 1년을 초과 영업 목적.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유형자산 정의할 때 보셨잖아요. 개념할 때. 그죠? 거기서 이제 하나만 다릅니다. 없는 요거. 물리적 형체가 있다 하면 이제 유형자산이 되고, 지금처럼 없다 이라면 무형자산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방법,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일단 가능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효익이 있어야 된다. 요건 이제 자산의 인식 요건인데, 무형자산도요 이러한 요건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별 가능, 통제,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보이진 않지만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는 무형자산 인식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종류를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권자로 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권. 자, 그 다음에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임차 권리금에도 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고 이제 오답. 오답은 뭐가 있냐면, 권자로 끝나지만 아닌 것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전세권 얘입니다. 얘는 권자로 끝나지만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야. 나머지 권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무형자산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임차보증금부터 보세요. 얘는요, 위에 있는 임차권리금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둘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구분하시는 법은 권자 들어가면 무형자산, 아니면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그냥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권자. 자, 그 다음. 자, 권자로 끝나면 기본적으로 제가 다 무형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임대보증금은 일단 부채예요. 임대보증금 자체가 부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임차료, 그 다음에 임대료 이야기 했었죠. 요거 차자 대자 들어가서 차대해서 요거 비용 차변이니까 수익 이런 거 했었던 기억나시죠? 약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자 대자 보이시죠? 차변 대변이고, 얘네들은 근데 금으로 끝나니까 자산, 부채 요런 식으로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부채 중에서는 이제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비유동부채가 되고, 그러니까 자산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좀 세부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채 같은 경우는 크게 막 세부적으로는 안 해요. 그냥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요 선에서 이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대권리금이라는 개정은 나온 적이 없어요. 임대권리금이라는 개정은 일단 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일단 지우고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거 위에 거까지 지워야겠다. 자, 그래서 내부 창출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권자로 끝나는 애들 일지라도 내부 창출된 뭐 광업권, 내부 창출된 영업권, 내부 창출된 특허권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무형자산도 아니에요. 요건 이제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뭐 김치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스스로 이건 진짜 한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장부에다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영업권이야 이거 우리 회사, 그리고 1억 원 적으면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그건 무형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외부 창출, 그러니까 뭐 특허권은 이제 특허청을 통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뭐 정식적으로 창출이 돼야지만 그런 거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한 주제는, 이러한 내부 창출 중에서는 보시면 연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개발은 우리가 R&D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R&D의 뜻이 Research and Development 뭐 이런 약자거든요. 이 회사에서 연구 개발을 잘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일단 두 가지 단계로 나눠요.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일단 나누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돈들은 모두 연구비라는 계정을 일단 쓰고요. 요거는 비용입니다. 비용. 연구 단계에서는 뭐 하냐면 그냥 뭐 논문을 찾는다든지 관련된 기사나 그런 문서들을 찾아서 연구만 할 뿐이지, 뭐 실질적으로 물건이 시제품이라든지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돈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면 다 그냥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 일단 개발 단계는 중요한 단어가 개발비입니다. 우선 얘가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자, 개발비라고 해서 이제 개발 단계는 물건을 이제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고 여러 가지 투입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해도 될 부분인데 이런 지출은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개발비라는 계정을 일단 쓰셔야 되고요. 무형자산입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비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 하세요. 비로 끝난 비용 아니야? 하는데 얘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입니다. 그런데 개발 단계 중에서도요, 우리가 소소한 뭐 작은 비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우리가 자산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경상개발비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비, 개발 단계에서는 일단 개발비가 먼저 발생을 하는데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다. 요거 아시면 되겠고, 두 번째 그 중에서도 근데 소소하게 발생하는 거는 경상개발비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됐죠. 요거에 관련된 부수적인 설명을 밑에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자, 연구개발비는 제품 개발 전 단계인 연구비와 보시다시피 단기 비용 처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개발과 관련된 개발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산이죠. 자, 그 다음 개발비로 지출이 되었으나 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말은요, 자산의,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 지출된 금액 중에서 자산의 요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요건, 이 요건을 갖춰야지만 개발비 처리 가능. 그렇지 않으면 경상개발비로 인식, 비용 처리,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연구비, 개발비, 경상개발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것들은 다 1급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만 볼게요. 같이. 우선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삼각을 시작한다. 삼각은 사용한 때부터, 오답은 취득한 시점, 아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잔존가치는 제로입니다. 제로. 요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삼각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자법. 이거를요, 무형자산도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방법을 못 정하겠으면 정액법으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됐죠? 요거는 유형자산에서는 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유형자산에서는 요런 말 없어요. 유형자산에서는 요런 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1번 보기 보세요. 사용 가능한 때 보이시죠? 요거는 유형자산 때도 똑같은 말을 써요. 유형자산에서도 사용 가능한 때부터 삼각해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삼각 방법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정액법, 이거는 무형자산에서만. 유형자산에서는 요런 말을 쓰지 않고요. 그냥 합리적인 방법 찾아내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짧은 기간. 법적은 이제 뭐 세법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는 거. 경제적이라는 말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회사들이 흔히 쓰는 방법, 내용연수 몇 년으로 하더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이나 계약에, 이 말이 좀 잘 복잡해 보세요.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결론 지을게요. 결론은 뭐냐면 법이나 계약에서 정해 놓잖아요. 정해 놨을 때는 20년 초과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을 좀 이상하게 적어놨는데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놨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답입니다. 자, 1급 문제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풀어보세요. 요건 답안에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풀어보시고, 그 다음 유가증권인데 우선은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요 부분도 뭐 잘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정의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유가증권이란 무엇인가인데, 자, 유가증권 얘네들은요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일단 요 세 가지를 보통 유가증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유는 있을 유, 가는 가치가 있는 그 증권을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자산들이에요. 그리고 목적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간의 매매 차익. 단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얘는 일단 당좌자산입니다. 자,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말고 만기 보유 증권부터 볼게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있다. 똑같잖아요. 이름이랑. 그죠?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2회입니다. 2회.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얘네들 둘이는 공통적으로 둘 다 일단 투자 자산입니다. 근데 딱 기말 결산 시점에 있잖아요. 결산 시점이 딱 되었을 때 얘가 이제 만기가 1년이 남았나 안 남았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결산 시점으로부터 이제 만기를 봤을 때 1년이 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 얘는 바꿔줘야 돼요. 계정 과목 이름은 똑같은데 당좌자산 카테고리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존재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굳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단기매매 증권은 당좌자산입니다 하면 되고,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자산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고 더 자세하게 말하려면 투자자산일 경우도 있지만 당좌자산일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투자자산 해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맞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뭐 그 정도로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1급 수준이라서 넘어갑니다. 이제 기타 비유동 자산 갑니다. 뭐 이제 자산은 끝났네요. 자 보시다시피 기타 비유동 자산도 종류가 좀 많은데 우리는 뭐 요 임차보증금과 전세권 정도만 이제 대표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 계정 과목 보시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프로그램 열어볼게요.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그 계정 과목 적용 등록이라는 메뉴 있죠. 여기 요거를 눌러보시면 시험 때는 프로그램 열고 동시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 각 카테고리별로 다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계정 과목들이. 그 지금 기타 비유동 자산 하죠. 요 클릭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기타 비유동 자산들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이런 문제 푸셔도 되긴 돼요. 근데 이건 또 시간이 좀 촉박할 수도 있으니까 있긴 하지만 우리가 요걸 보면서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자, 뭐 그런 개념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임차보증금이랑 전세권은 여기 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기억이 안 나잖아요, 계정 과목이. 그러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컨트롤 F 하면 계정 과목 찾을 수도 있어요. 컨트롤 F 하셔서 원하는 계정 과목을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기능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한 문제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임대인과 아래와 같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대인과 했다면 나는 뭐냐 하면 나는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입니다.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 자,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임차, 지급시 분개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개만 연결시켜 보시면 답은 바로 나오죠. 임차 보증금입니다. 이게 이제 임차인인 경우죠. 만약에 임대인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임대인이라고 한다면 2번 보기가 돼야 되고요. 임차인이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바로 부채로 갑니다. 뭐 부채 문제도 꽤 있긴 한데 결국은 다 뭐냐 하면 계정 과목 제대로 알고 있냐 그런 거 묻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자산할 때는 우리가 심층적으로 하나씩 다 쪼개서 했다면 부채는 그냥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크게 나누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계정 과목들만 보시면 돼요. 자, 유동부채 봅니다. 일단 유동이란 말은 1년 이내 그리고 단기 이 세 가지가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자 했죠.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실 게 무조건 1년 이내는 아니고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꼭 모든 회사가 1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결산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특수한 회사들은 뭐 6개월 단위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는 유동 1년 이내 단기 이런 표현을 쓰지만 추가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라는 표현도 맞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시로는 매입 채무가 있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단기라는 글자 들어가죠. 그리고 매입 채무는 우리가 한번 기억을 했으니까 아실 거고, 그 다음 미지급금도 아시죠? 상품이나 제품과 관련 없는 상황에서 내가 돈을 외상으로 했거나 어음으로 했거나 혹은 카드 결제도 상품이나 제품 아닌 거를 사고 카드로 끌으면 카드 회사에 빚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 되는 거고, 선수금 이것도 분개할 때 많이 보셨죠.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 그러니까 부채다, 나중에 계약 파기가 되면 돌려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자, 그 다음 비유동 부채, 요거는 이제 비유동이란 단어 1년을 초과 장기 요 세 가지를 다 같이 좀 봐주십시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부분은 대표적인 계정 과목을 좀 기억해 주세요. 사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임대보증금 요 세 가지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비유동 부채의 대표적인 애들. 차채는 회사채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충이라고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럼 이 퇴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거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보시면 퇴직금이라는 거를 얼마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통 1년을 넘게 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1년 넘게 일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비유동 이런 식으로 또 연결시켜서 기억하셔도 돼요. 됐죠?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어쨌든 내가 임대인일 때 상대방한테 보증금을 미리 받아놨죠. 근데 아시다시피 보증금은 계약기간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 내 돈이 아닌 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로 처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보세요. 이게 계정 과목에 성이 있어요. 성이.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나요? 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앞쪽 글자를 딱 보실 때 이게 성 부분이잖아. 요 부분에 그 계정 과목에 아이덴티티가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얘는 유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장기부채. 그러면 비유동인 거 아니에요. 성을 잘못, 성을. 성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가 비유동이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말. 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퇴직 관련 분계는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1급 수준이라서 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3번, 그 다음에 6번. 1번, 3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채 계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요건 뭐 찾으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급수 기억나세요? 급수. 근데 이제 요 4개만 가지고 적을게요. 선급, 선수, 미지급, 미수.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부채 계정이니까 대변에 있는 거 찾으시면 선수, 미지급.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요 계정 과목 찾기 놀이에요. 그 계정 과목이 어디에 속하니? 그걸 묻는 것들이니까 그것만 좀 잘 보시면 돼요. 세 번째도 보세요. 성격이 다른 것은 선수, 부채고요. 미지급, 부채죠. 선급, 자산. 선수, 부채. 답은 3번.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금으로 끝나든 수익으로 끝나든 요 계정들은, 얘네들은 자산 아니면 부채입니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6번. 자, 다음 선수금 계정에서 4월 8일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요거 우리 전기 연습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건데, 자, 요거는 전기한 거를 제가 분계로 우선 다시 한번 바꿔드릴게요. 날짜가 4월 6일이 더 빠르니까 4월 6일 먼저 합시다. 일단 선수금이라는 계정이죠. 그리고 얘의 대변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은 분계를 할 당시에 선수금이 일단 대변에 나왔었고 반대쪽에는 현금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수금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15만원, 그리고 반대쪽에 현금 15만원 이렇게 적혔을 거예요. 자, 4월 8일은 적어볼게요. 자, 선수금이 차변에 나왔을 거예요. 차변에 지금 요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선수금 15만원, 그리고 반대쪽에는 매출. 요 매출이란 말은 뭐 상품 매출이든 제품 매출이든 뭐 그 두 가지를 다 통용해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분계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계를 해석을 해볼게요. 문제에서는 4월 8일 거만 물어봤지만 우리는 4월 6일 거부터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4월 6일입니다. 현금이 들어왔다. 선수금 대변에 있죠. 왜냐하면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보기 몇 번이 4월 6일이냐? 2번이네. 여기 바로 4월 6일 분계입니다. 2번 보기. 됐죠? 자, 두 번째 볼까요? 4월 8일입니다. 선수금 차변에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대변에 있던 거를 없앤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거시켰죠. 왜? 매출이 생겼으니까. 그럼 이제 매출이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여기 있어요. 매출. 상품을 매출하고 계약금을 차감 뺐다.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일단 분계 잠깐 적으실 분 적으시고,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멈추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넘겨볼게요. 7번. 7번이랑 9번 풀겠습니다. 네, 잘 적으셨어요. 자, 이제 7번이랑 9번 할게요.
자, 아래 내용의 가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자,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부채와 여기는 비유동부채겠죠. 제가 비유동부채 찾으시면 돼요. 옳은 것은 퇴충이고요. 퇴충 말고 사채가 있었고 항상 이렇게 계속 적어주세요. 연관되는 것들, 임대보증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됐죠? 퇴충, 그리고 사채, 그리고 임대보증금 이런 식으로 세트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9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급여와 관련된 분계입니다. 자, 볼까요? 급여 지급시라고 했잖아요. 자, 공제내역. 요거는 우리 뭐 예수금인 거 아시죠? 답은 1번입니다. 요거 뭐 따로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예수금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12번, 14번, 그리고 15번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 자료에서 외상매입 자료, 요 말은 외상매입금과 관련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당월 지급액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외상매입금은요, 일단 아셔야 될 게 부채죠, 부채. 그리고 당월 지급이라는 말은 이 부채가 감소된 겁니다. 내가 갚았으니까 감소되겠죠. 그 부분을 일단 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요거는 약간 T계정으로 좀 연습을 해볼게요. T계정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외상매입금. 근데 계정 과목 적을 때는 이제 얘가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중요하다 했잖아요. 부채거든요. 부채는 기초가 제가 어디에 나온댔습니까? 대변에 나오죠. 여기에서는 이제 월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월말. 그러면 월초는 여기죠. 월초 2만원 이런 식으로 적히고요. 월말은 반대쪽 아래쪽에 적는다.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월말 10만원 이렇게 약속입니다. 자산일 경우에는 기초나 기말이 그러니까 기초가 차변이 생기죠. 월초도 차변이 생기고 근데 부채는 대변이 생긴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리고 부채이다 보니까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변에다가는 얘가 증가하는 요소들을 적으시면 되고 차변에다가는 감소하는 애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럼 외상 매입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은 대변입니다. 매입 20만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매입액 중에서 환출액. 자, 내가 매입한 건 순수하게 이렇게 대변에 적으시면 되는데 환출 이건 다시 마이너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출은 차변 여기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혹은 요 외상매입금 금액 밑에다가 마이너스 만원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뭐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이제 문제에서 당월 지급액 물어봤죠. 자, 당월 지급. 내가 외상매입금 갚은 거겠죠? 그러면 감소분이거든요. 여기 적히면 돼요. 당월 지급은 여기 적힙니다. 당월 지급. 요건 뭐 차변 대변 합계 또 이용하시면 돼요. 이용해 볼게요. 대변 2만원 더하기 20만원 빼기 만원 빼기 10만원 하면 11만원 답이네요. 자, 당월 매입은 11만원입니다. 11만원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갑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T계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뭐랄까 이런 거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전기 연습을 처음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뭐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살짝 했잖아요. 뭐 1시간 정도 했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연습이 좀 필요하고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뭐냐면 자산은 기초나 월초가 차변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기초나 월초가 대변이고요. 그리고 자산은 증가하는 사건들이 다 차변에 적혀야 되겠죠. 감소하는 사건은 대변.
그리고 지금 보시는 외상 매입금과 같은 부채는 증가하는 사건들을 대변에 적으시고 감소하는 사건들을 차변에 적는다. 그 관점 하에 이제 요 용어들 있죠. 또 외상 매입이란 단어라든지 당월 지급이란 이런 단어 있죠. 요런 단어가 그러면 증가 요소냐 감소 요소냐도 사실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면 되지만 바로바로 딱 시험 때는 탁탁탁 꺼내야 되거든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요 단어가 증가 요소냐 감소 요소냐도 일단 좀 생각을 미리 해두실 필요는 있어요. 됐죠? 그 다음 14번. 자, 아래와 같은 거래 가, 나, 대변, 계정 과목입니다. 자, 휴대폰을 10대를 구입합니다. 판매용 휴대폰 보이시죠? 요거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직원용 휴대폰 요거는 뭐 비품 정도 혹은 복리후생비 쓰면 되겠죠. 복리후생비 둘 중에 하나로 쓸 수 있어요. 요거 이제 결정하는 거는 회계 담당자 역할. 자, 대변 계정은 뭐냐 이렇게 되겠죠. 대변 자, 외상으로 샀거든요.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 그리고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 분개말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3번. 그냥 결국은 제가 전산회계 시험은 거의 분개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분개말 이제 잘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유형이다. 자, 됐고, 그 다음에 15번. 자, 요 15번은, 네, 이제 보십시오.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 원장이다. 이 거래처별로 쪼개놓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금성상해, 하성상해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자, 우리가 T 계정을 외상 매입금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만 다 그리면 됐었잖아요.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적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 거래처별로 다시 한번 더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요들 다 거래처 이름이 적혀 있긴 합니다만 다 외상 매입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상 매입금 거래처별로 쪼개 놓았을 뿐이다. 오케이. 이 두 개 합치면 이제 외상 매입금이라는 그 뭐랄까 계정 과목 원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지급액이죠. 지급액은 차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변 부분, 요 부분입니다. 됐어요?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각각 계산하시면. 자, 일단 금성부터 갑니다. 4만원, 96만원 빼기 10만원. 네, 금성은 90만원. 요 부분이 지급액. 자, 하성갑니다. 하성상해 9만원 더하기 71만원 빼기 20만원 60만원 되네요. 자,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150만원 요래 되겠죠? 네, 요런 컨셉이에요. 지급액의 자리를 알고 있냐? 그거 묻는 거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이렇게 거래처별로 쪼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 그런 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6번. 그 다음에 18번. 일단 요까지 하면, 네. 이론 문제가 일단 끝나고,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 나와요. 자, 봅시다. 우선 9월 20일 설명 옳은 것은, 자, 가수금이죠. 요거는 제가 9월 10일 거부터 한번 다 적어 볼게요. 9월 10일. 가수금이라는 계정의 대변에 무언가가 적혀 있다. 이 말은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가수금이 나왔을 겁니다. 됐죠? 금액은 20만원씩 20만원씩 이렇게. 그 다음 9월 20일 보세요. 자, 보시면
가수금이라는 계정이 차변에 무언가가 적혀있죠. 그러면 가수금 차변 20만원, 그리고 선수금 20만원 이렇게 적혔을 겁니다. 자,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자, 9월 10일 차변에 현금 돈이 들어왔다, 그죠? 근데 가수금을 썼다라는 말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9월 10일 거 볼까요? 여긴 없네요. 무슨 말이냐면 원인 불명의 송금수표 20만원이 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9월 10일과 관련된 그 거래는 우리 보기에는 없습니다. 예, 다시 현금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때 9월 10일 분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0일 갈게요. 차변에 가수금 적힌 거 보이시죠? 이 말은 대변에 적혀있던 거를 지운 거예요. 이거 원인 알 수 없었는 거를 원인을 밝힌네요. 원인이 선수금이 원인이네. 자, 답은 1번이죠.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송금수표 20만원이 선수금으로 밝혀지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때 1에 풀어도 되는데 정 모르겠으면 지금 9월 20일이고 선수금이잖아요. 그럼 선수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그 보기 보시면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딱 끼워 맞추기로 가셔도 뭐 풀 수는 있었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잠깐 적으시고,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18번입니다. 분계가 올바른 것은 묻고 있죠. 뭐 하나씩 보고 바로바로 찾아볼게요. 자, 상장회사인 광주상사의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을 하다 보이시죠? 그럼 차변에 일단 단기 매매 증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매입 수수료.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를 이렇게 합치면 안 되잖아요. 기억나세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해야죠. 5만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분계 입력할 때 900번대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900번대는 영업 외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900번대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현금 대변은 맞아요. 근데 이제 차변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부산 상사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이 있었는데 만기가 되었고 이자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단기 차입금, 이자, 현금.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3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을 하고 운반비를 5만원 발생한 거를 당점이 현금으로 지급. 자, 우선 외상 매출금 50만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운반비. 자, 매출할 때는요, 운반비 따로 처리하는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가셔야죠. 그쵸? 이게 그냥 분계입니다, 분계. 여러분 분계 알고 있냐? 그거 묻는 거고, 그 다음 상품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다 보이시죠? 선급이죠. 선수가 아니라. 네, 이렇게 선급금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만 또 풀고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자본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는 2번과 4번 풀겠습니다. 2번, 4번. 자, 여기 있는 계산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각 계정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단기 차입금은 얼마냐 하면서 지금 제시한 계정 과목들을 다 한번 보시면 차변 계정 아니면 대변 계정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차변인 것들 다 더한 다음에 대변인 것들을 빼면 단기 차입금, 요거 대변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산을 찾아서 더하기 적으시고, 그 다음에 대변 계정인 부채와 자본들은 다 마이너스, 그렇게 적겠습니다.
자, 현금은 더하기, 외상매출금 자산 더하기, 미수금 자산 더하기, 선수금 빼기, 선급금 더하기, 미지급금 빼기, 자본금 빼기, 장기차입금 빼기. 이게 답니다. 쉽죠? 이 2급이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다 더하고 빼볼게요. 50만원 더하기 25만원 더하기 12만원 빼기 15만원 더하기 13만원 빼기 7만원 빼기 40만원 빼기 16만원 하면 답은 22만원 나오네요. 22만원이 답입니다. 요건 뭐 더하기 빼기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 문제는 보시면 딱 보시면은 아까와는 좀 달라요. 자산 같은 거 없죠. 다 뭔가 그 부채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유동부채를 좀 찾아가지고 합치시면 되거든요. 문제에서는 유동부채 찾으라 했으니까. 자, 비유동부채는요,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비유동부채는 부채까지 적을게요. 사채, 대충, 그 다음 임대보증금. 요거 뭐 항상 그 짝집니다. 그냥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앞만 봐도 사채, 퇴충, 임대보증금 없거든요. 전부 다 답이에요. 전부 다 유동부채입니다. 그럼 그냥 다 합치면 되죠. 싱거운 문제. 여기에다가 이제 저 셋 중에 하나를 섞어야지. 그래야 문제 같은 문제인데 요거는 좀 싱겁습니다. 850만원. 답은 1번이네요. 지금 40분이네. 40분 동안 했네요. 요것도. 우선 시간이 좀 어중간하긴 한데 일단은 잠깐만 끊었다가 할게요. 잠깐만 끊었다가 자본 부분 하겠습니다. 지금 22분이니까 30분에 계속 할게요. 30분에. 네.